안녕하세요. 저는 흔히 겪을 수 없는 불운을 맞고 겨우 친자식을 찾은 홀몸입니다. 제게는 4대 독자 외동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귀한 세상에서 아들을 가져 축복까지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제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산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원대로 되는 일이 참 없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기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도 크게 깨우쳤는데요. 한편으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으로서 세상 전부인 자식을 잃었을 때의 괴로움과 다시 재회했을 때의 감격은 한 사람 인생을 쉽게 무너뜨릴 만큼 무서운 경험이지 않습니까? 불과 작년에 제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아직도 제게 일어났던 시련이 꿈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지금부터 기구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춘이었던 시대에는 대부분이 20대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시집을 갔습니다. 노산 때문인지 임신이 잘 되지 않다가 운이 좋아서 아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임신한 지 한 7개월이 되었을 때쯤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갔었는데 그때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온 집안이 들썩이며 경사가 났었습니다. 특히 시가에서 가장 많이 축하를 해줬어요. 시가 쪽에 남자씨가 귀해서 남편도 3대 독자였거든요. 시부모님이 제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항상 아들을 바라고 있는 기색이 드러나 저도 내심 아들을 원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이다 보니까 시부모님 기대에 부응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제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온 다음 날 시가에서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까지 벌였는데요. 저희가 경기도 외곽 쪽에 살고 있어서 도둑 들지 않을 만큼 대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주택이었는데 그날 시부모가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다 마당에서 고기 파티를 벌였습니다. 마치 조선의 왕후나 된 것 마냥 엄청나게 귀한 대우를 받아 저 또한 기분이 들떴던 날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 되는 사람은 보기 드물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내 일만 해서 여자한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쑥맥이기도 했습니다. 시댁에서 전부 남편더러 결혼 못하고 혼자 살면 어쩌냐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던데 저 덕분에 남편 인생이 구제되었다면서 그 부분 또한 시부모가 많이 칭찬해준 부분이었어요. 그렇잖아도 자기 아들 살렸다고 저를 좋아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 제가 아들까지 뵀으니 시가에서 저는 정말 왕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아가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린 거다. 정말 고마워. 앞으로 네 건강은 이시엠이 몫이니 아무런 염려 말거라. 어쩜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내게 들어왔을꼬.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부라지만 저는 시부보다 시모에게 애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멀리 계셔서 시집살이 강도가 심하면 외로워서 어찌 견딜까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모가 알아서 제게 엄마 노릇을 자처해주니 그때만 해도 저는 시집살이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뵌 덕분에 친정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받으며 등 따시고 배 따시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모의 다정한 태도가 결국 가면이었고 길게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출산하고 난 후 시간은 전부 저를 등 돌리고 아예 집 밖에 내몰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당황스럽게도 제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결과였습니다. 분명 초음파 검사로는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낳고 보니 딸이라뇨. 제 아이는 조기 출산으로 태어났는데요. 품에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저 또한 출산 후 바로 혼절을 하는 바람에 탯줄 끊는 아이를 눈에 담지 못했어요. 남편이랑 시모는 출산하는 동안 제 곁을 지켜주고자 했으나 일을 해야만 해서 함께하지 못했고 시부가 대신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를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잠깐 잃었던 의식을 되찾았을 땐 남편부터 시가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표정들이 하나같이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저한테 늘 따스한 웃음만 보여주며 내 딸, 우리 딸 해주던 시모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얼굴로 뱉는 말씨는 제가 알던 시모 목소리에서 확 돌변해 있었어요. 깼니? 지금 정신없을 거 아는데 너 때문에 지금 온 식구가 발칵 뒤집어졌다. 내 뭐 하나 물어보자. 병원 오진인 거니 아니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니? 네? 거짓말이라뇨. 뭘 말씀하시는 거세요?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식구들한테 거짓말한 적은 없어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럼 대체 뭐야? 네 말은 지금 병원이 잘못했다는 거네? 어떻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애미라는 사람이. 나 참 살다 이렇게 기가 찬 김칫국은 처음이다. 제가 의식을 막 찾았던 터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판단을 빠릿빠릿하게 못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당황해 있던 남편이 대신 흥분한 시모를 말렸고 시부모를 일단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곤 제게 상황을 찬찬히 설명해 주었어요. 나도 어떻게 된 사실인지 모르겠어. 분명 아들이라고 한 거 나도 들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딸이더라고. 딸이면 뭐 어때? 요즘은 딸이 더 귀하대.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딸이라고 말하는 남편의 발언을 듣고 제 사고 회로는 그것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좀 많이 놀랐어요. 태몽도 항소 태몽을 꿔서 당연히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본의 아니게 시가에 제대로 한 방 먹여버린 셈이 돼버렸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시가 태도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딸이라고 해서 시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남편 씨를 받은 자식임은 틀림없고 자기네들한테도 엄연히 손녀잖아요. 또 저와 남편 사이에서 둘째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고작 아들, 딸 문제 때문에 이제 막 의식을 찾고 출산한 제게 그리 버럭 소리 지를 것까진 없지 않나요? 생각을 거듭할수록 너무 180도 돌변해버린 시부모 태도에 제가 더 서운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사과받을 수 있는 기회는 처참히 무너져 버렸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이번 출산은 제가 노산이라 많이 힘겨웠던 시도였다고, 제 몸이 한 번 더 출산을 꿈꾸기엔 많이 버거운 상태라서 둘째까지는 힘들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시가 사람들이 알자 제게서 아들을 보겠다는 작은 가망성까지 끊어내고서 등을 돌렸어요. 그래도 남편만큼은 제게 너무 과분하고 진국인 사람이었던지라 제 편에 서줬고 저는 오직 남편에게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아들이 아니어서 아쉬워하는 면이 없었어요. 딸이어도 괜찮다며 성심성의껏 같이 육아를 해줬기에 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시집살이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 신혼 초에도 없던 시집살이를 갑자기 하게 되니 제 몸과 마음이 배로 힘들더군요. 그때마다 남편이 먼저 웃으면서 고생 많았다고 손을 잡아주곤 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제게 유일한 사람마저 앗아가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전봇대 설치 시공하는 일을 했는데 동료 직원의 실수로 감전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남편만 감전이 되어 그 높은 곳에서 그대로 추락해 바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와 딸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가는 길 봐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만 했어요. 그날은 제 세상이 완벽하게 무너진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마지막 길은 꼭 함께 해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제겐 허락되지 않은 욕심이었던 거예요. 시모가 저를 장례식 입고도 못 밟게 했지 뭡니까. 우리 집안을 살릴 귀인인 줄 알았더니 순 원흉 덩어리였어. 내가 너를 집에 들인 게 천출의 한이다. 다신 우리 가문 앞에 낯짝 들이미는 일 없도록 해라.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봐. 너랑 네 딸내미 아주 시궁창에 빠뜨려 버릴 테니까. 시모는 제 가슴팍으로 약간의 돈이 든 봉투만 팩 던져준 채 돌아섰어요.
저는 결국 빈소 안에 몸을 들이지 못하고 딸을 업고서 장례식장 주변만 돌았었습니다. 발인식 날 멀찍이서 남편 떠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차라리 시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제게 모질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배신을 느끼진 않았을 겁니다. 저더러 3대 독자 남편 구제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절절매던 시가들은 그저 욕심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남자씨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토록 철면피 같은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가면 벗은 진짜 얼굴색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제대로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순진했던 거죠. 그 길로 저는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친정에 갔을 수도 있지만 친정도 어려운 형편으로 지내고 있는지라 제가 가면 짐이 될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찾질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 주변을 전전하다가 구청에서는 한부모 가족센터를 소개해 주더군요. 구청에서 집도 도와줬는데 방이 하나 있었고 거실이라 부르기 민망한 규모와 작은 주방이 있는 곳이었어요. 전에 살던 시가보단 열악한 환경이긴 했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동네 단지에는 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저처럼 한부모 가정도 많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낮에 한 번씩 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른 엄마 아빠를 만나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게도 복지센터에서 일자리까지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을 소개받았는데 재택 일이라도 체계적인 곳은 나름 근무복지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시작한 일은 호스피스 병동이나 특수아동, 기초수급자 집안에 보내는 비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뜨거운 액체를 사용해야 되는지라 화상을 입기도 하고 손이 성치 않아 힘들었지만 그것도 시간 지나다 보니 금방 익숙해지더군요. 그 일을 하면 월 80에서 12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구청 덕분에 집세는 안 나가고 복지센터에서도 지원받는 물품들도 따로 있다 보니까 저와 딸 둘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입는 것, 먹는 것 아끼면서 딸애한테 최대한 남의 집 자식하는 만큼 키우려고 노력을 다했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나이만큼 컸을 때는 집 밖을 나가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빵집이 있었는데 거기 카운터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제빵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빵 냄새가 좋기도 했고 또 우리 딸이 완전 빵순이라서 제가 빵집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딸은 저를 살게 하는 원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좋다 하니까 정말로 제빵 일을 해보고 싶더군요. 고민 끝에 저는 제빵사 자격증을 따볼까 싶어 공부를 시작했고 같이 일하는 제빵사님께 도움까지 청해 정말로 자격증을 따버렸어요. 제빵사님은 저의 성실함을 좋게 점수 매겨주셨고 고맙게도 제게 빵집을 키울 생각인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더 커진 규모의 빵집에서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저와 딸은 점차 행복 궤도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제겐 순탄한 길이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숨이 딸려도 행복한 정상에 빨리 오르고 싶었는데 결국 돌뿌리에 걸려 삐끗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실험 과정에서 자기가 A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O형이고 남편은 B형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서 A형 자식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딸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말에 살짝 당황했지만 애들이 직접 했다는 실험이라는 걸 감안하면 분명 오류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니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몇 년 후 제 발목을 다시 붙들었는데요. 그렇게 불거진 혈액형 파장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된 후 학교를 찾아온 헌혈 차량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헌혈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간호사가 헌혈 전 피 검사를 했는데 A형이라고 했대요.
이젠 딸이 검사지까지 들고 온 상황이라 빼도 박도 못하게 A형이라는 거였고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 불경스러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딸이 제 혈액형은 알아도 남편 건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일부러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 혼자 딸이 가져온 검사지를 보면서 며칠간 혼란에 잠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떨렸어요. 제 딸이 맞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확률이 생겼다는 게 겁이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이 사실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혈액형보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끝내 딸과 친자 검사를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딸의 칫솔과 제 것을 들고 기관을 찾았어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받은 친자 검사 결과지는 결국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기재된 문장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뜯어보았죠. 눈물이 앞을 가려 마음을 추스르고 보느라 한참 동안 기관에서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연히 내 새끼라고 17년을 끼고 살았던 딸인데 어쩐지 지금 생각해보니 복지센터 사람들이 저랑 딸을 보고 안 닮았다고 얘기를 번번이 했었어요. 그게 결국 이렇게 될 징조였나 봅니다. 그땐 저 혼자 제 딸이랑 닮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로 저와 딸이 혈육이 아니라서 안 닮은 거였다니 충격은 거듭될수록 사그라들기는커녕 제 숨통을 계속 조여왔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어서 한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저는 동료 제빵사님께 부탁해 하루 휴가를 내고 제가 출산했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은 이미 원장님과 직원들이 싹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사정 모르는 직원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제 사정을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직원분들은 제 사정에 놀라서 당시 병원 기록지를 뒤져 곧바로 보여주었어요. 촌이나 다름없던 곳에 있던 작은 병원이었던지라 저와 같은 날 출산을 한 산모가 딱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어떡해 어머님, 아무래도 병원 측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대? 좀 더 알아보시고 그 사람들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셔요. 아이가 바뀌었다라. 저도 예측은 했지만 간호사가 직접 말해주는 건 타격이 꽤 컸어요. 저는 제가 출산했던 당시의 직원들을 죄다 찾아내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따져묻고 싶었지만 지금으로서 그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고소할 여유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제 친자식이 어딘지도 모를 곳에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 손에 컸다는 사실만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저는 병원에 부탁해서 저와 같은 날 출산을 했다는 산모 집 주소를 받아 신뢰를 무릅쓰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오니까 초인종은 차마 못 누르겠더군요. 만약 정말 아이가 바뀐 거라면 제 친자식이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면 과연 제가 친자식 앞에 이렇게 나타나도 되는 건지 이런저런 고민이 제 발목을 세게 쥐었어요. 그러던 중 뒤에서 누구냐고 묻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돌아보니 남학생 하나가 서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저더러 자기 엄마 친구냐고 묻는데 저는 학생 질문은 전혀 안 들리고 얼굴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곤 그 남학생 앞에서 단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소름 돋게도 남학생의 모습이 죽은 제 남편과 똑 닮아있지 뭡니까? 죽은 남편을 마주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렸던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학생이 저를 급히 챙겨주며 집안에 들여주었는데 집안에는 이 학생과 함께 단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족 사진이 참 많이 걸려 있었어요. 역시나 이 학생은 이 집 부모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더군요.
사진을 보고서 제 친아들일지 모른다는 확신이 조금 더 들었습니다. 학생의 부축을 받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잠시 뒤 저와 또래로 보이는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저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분이 바로 저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출산한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왈칵 올라오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줌마 앞에 가 무릎을 꿇었어요. 넙죽 엎드리자 아줌마랑 학생 둘 다 놀라서 저를 황급히 말렸습니다. 제가 염치 없이 잘 살고 있는 집안에 찾아온 건 정말 죄송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어요. 혹시 아드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말하는 거지요? 우리 애는 B형이에요. 도대체 누구신데 그러시나요? B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는 남편과 같은 혈액형인 학생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제가 예측하고 있는 친자 사실과 한 발 더 가까워진 셈이었어요. 제가 1990년에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들인 줄 알고 있던 뱃속의 아이가 태어나 보니 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딸이 커서 제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A형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O형이고 제 남편은 B형이거든요. A형 자식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 참 당황스러운 소식이네요. 따님이 잘못 측정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렇게 찾아오신 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경기도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적 있으시죠? 빨강 지붕 뒤에 있는 산부인과요. 1990년 4월 18일에 혹시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나요? 제 말을 들은 아줌마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아들 태어난 날이 그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줌마가 놀라며 제 말에 공감을 할 때마다 저는 앞에 있는 학생이 제 친아들이라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둘에게 과거의 사정을 전부 말하고 제 딸 사정까지 밝혔더니 아줌마 또한 심히 놀란 눈치였고 같이 듣고 있던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례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그댁 아드님이 눈에 밟혀서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아 이래요. 부탁드립니다. 친자 검사 한 번만 해보게 해주세요. 아줌마 입장에선 안 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제안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도 친자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렸을 테니 찝찝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기도 했겠죠. 그렇게 시행한 검사에서 아줌마와 학생은 친자 불일치, 저와 학생은 친자 일치가 떴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면서 아줌마도 저와 같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어요.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하며 학생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죠. 한 번씩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아들은 갈수록 건강하게 커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부부랑 닮은 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와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 자식인 줄 몰라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이유였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줌마네 부부는 자기 아들과 생활 습관이나 입맛 하나 비슷한 게 없어서 꽤나 어렵게 키운 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저처럼 초음파 사진에서 딸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산하고 나서 아들이라길래 단지 초음파 결과가 오진인 줄로만 알았다고 해요. 저희는 사실을 전부 알았지만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가장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랑 딸이 친부모의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더군요. 서로 친모를 낯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래서 저랑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외식을 하는 날을 가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 딸은 아줌마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줌마도 제 딸을 보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딸을 만날 때마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서 눈을 뗄 수 없더군요. 자식들은 어른들의 기막힌 실수를 이해해주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보였습니다.
어쩜 둘 다 하나같이 착하게 커졌는지 모르겠어요. 발칵 뒤집혔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하게 자리를 잡더라고요. 아들이랑 딸은 같은 동네의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 빵집이 귀갓길에 있는지라 아들이랑 딸이 나란히 제 빵집에 찾아와 빵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매장 쓰레기를 정리한다고 브레이크 시간에 잠깐 밖을 나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연찮게 본 건너편 길목에서 익숙한 형상의 뒤태를 목격했는데요. 소름 돋게도 무려 17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 DNA가 과거의 상처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건너편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할머니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역시나 할머니가 얼굴을 보이자마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통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저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저 할머니, 아들 뵀다고 손뼉 쳐주고 딸 낳았다고 지랄했던 시모이지 뭡니까? 건너편에서 시모는 저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냄새나는 소각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차림새도 볼품없는 할망구 옷을 입은 게 제가 아는 시모 같다가도 낯선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또 한 번 낯선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빵집 건너편에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 사장님이랑 이웃처럼 지내는 사이예요. 서로 식사와 후식 관계이기 때문에 은근히 득보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선 저희 빵집을 추천해주고 저희도 고깃집을 맛집으로 추천해주는지라 서로에게 늘 호의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냥하고 털털한 고깃집 사장님이 시모 앞에서는 색다른 이면을 보여주었는데요. 할머니, 제가 일반 쓰레기에 음식물 섞어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못 살아 정말. 이거 다시 풀어서 골라 담으세요. 그러게 한 번에 잘했으면 일 두 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쓰레기 버리기 전에도 검사 맡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 이거 이미 묶어버렸는데 냄새나게 어떻게 다시 풀겠나. 다음에 할게. 저희는 할머니 아니어도 일해줄 젊은 친구들 많이 구할 수 있어요. 며느리 생각해서 꽂아줬더니 해도 너무하시네. 이러면 나 며느리한테 말해서 할머니 잘라버릴 거예요. 시모는 고기 사장 앞에서 예 굽신대면서 쓰레기 봉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봉지 들고 오라는 호통치는 고기 사장 말에 앓는 소리를 내며 느릿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과거에 기세등등하던 시모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서 한참 놀라 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시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재활용 정리를 마치고 다시 매장으로 들어올 때는 시모는 없고 고기 사장님만 담배를 피우고 서 있더라고요. 여사장님이신데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좀 많이 터프하세요. 저는 그제야 그 사장님께 인사를 드렸고 살짝 불러서 시모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들어보니까 사장님 며느리가 자기 외숙모라면서 시모를 부탁했다고 하더군요. 나이가 좀 있는데 자식이 없어서 노후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한때 시족하였던 사람이 고기 사장님 며느리로 들어간 겁니다. 세상 참 좁지 않나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좁은 땅이라지만 서울 땅덩어리가 이 정도로 쉽게 과거 인연을 접할 만큼 작진 않은데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남의 집 종처럼 별 볼 일 없이 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나를 자기 만족에 이용하는 도구처럼 여기더니 결국 자기도 남의 가게에서 도구로 굴려지는 삶을 살고 있었네요. 저는 고기 사장님께 부탁해서 시모가 쉬는 날이 언제인지 일정을 물었습니다. 시모와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물었던 건데 그게 훗날 제게 큰 수혜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어느 주말 아들이 우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혼자 연락도 없이 갑작스레 왔길래 버선발로 뛰쳐나가 무슨 일로 왔냐고 다정하게 받아줬습니다. 아들 하는 말이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갸륵한 마음에 감동받아 울컥했지만 너무 자주 눈물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애써 참고 제 남편 사진이 담긴 앨범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들은 자기가 봐도 자기랑 닮은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아빠 되는 사람이 친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쓰여요. 아빠라고 불러드리고 싶은데. 아빠는 이미 너를 보고 계실 거야. 네가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준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할 몫은 다 했어. 너무 자책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널 찾은 게 아니니까. 저는 아들의 진심이 너무 고마워서 저는 아들을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곧 귀가한 딸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려고 둘을 데리고 외출을 했어요. 당연히 우리 빵집 옆에 있는 고깃집을 찾아갔죠. 시모 쉬는 날인 줄 알고서 찾아간 거였어요. 딸의 친모는 약속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한 게 좀 아쉬웠네요. 딸이랑 아들은 이제 제법 친해져서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흐뭇하더군요. 그때 제 귀로 어딘가 익숙하고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정말이지 하늘은 제가 한순간이라도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여유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시모 없는 날인 걸 알고 고깃집을 찾았던 건데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시모 목소리가 제 귀를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미안하다니까. 사돈끼리 참 팍팍하게 구네. 이 정도 묻은 거는 손님들이 몰라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직장에서 사돈, 가족 그런 게 어딨나요? 할머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일 못 써요. 이거 처음부터 다시 다 닦으세요. 아니면 오늘 일단 깎아서 드릴 겁니다.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역시나 지난날처럼 시모가 고기 사장한테 갈굼을 당하고 있더군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본 시모의 모습은 상당히 세월을 직격탄 맞은 얼굴이었습니다. 시부모 둘 다 꼬부랑 할매 할배가 돼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긴 효도해줄 아들이 세상을 뜨고 없으니 자기들 손으로 노후를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런 시무를 무시하고서 애들을 데리고 계산을 하기 위해 사장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아른 체를 하더군요. 아니 애미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어머나, 이 애들은 다 누구야? 설마 너 그새 재혼해서 애 하나 더 낳았니? 제 딸도 버젓이 서 있는데 시모는 제 아들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아들 좋다고 미쳐 날뛰던 시모 모습이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제 아들이 남편을 좀 많이 닮은 편이었는데 그게 시모 눈에도 그랬나 봐요. 여전히 저를 함부로 밀치면서 제 아들 앞을 차지해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애미야, 이 아이는 누구니? 어쩜 우리 아들이랑 이렇게 똑 닮았을까? 우리 아들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었다고 해도 믿을 지경이네. 너는 아빠 이름이 어떻게 되니? 제 아들에게 접촉된 시모 손이 더럽게만 느껴져서 저는 시모의 손을 딱 내치며 제 아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모든 사실을 알고 고통받으라고 시모한테 숨김없이 제 사정을 다 밝혀주었죠. 그러자 시모가 훗날의 처지도 모르고 기함을 하면서 기뻐하더라고요. 마치 과거에 제 초음파 소식을 듣고 동네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내 아들이랑 이렇게 닮았는데 내 손주가 아닐 리 없지. 세상에나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내가 네 할미다, 아가야. 과거에는 저 상냥한 가면에 속아 시모를 엄마 같다는 가증스러운 생각까지 했었는데 지금 보니 저 용심만 가득한 얼굴을 왜 몰라봤나 싶네요. 아기 시절에 그나마 안면 텄던 제 딸한테는 일체의 관심도 없고 그저 얼굴 처음 본 아들만 붙들고서 구역질 나는 애교를 부리고 있으니 보고 있는 저까지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시모 태도가 기가 차서 저 아이들한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시모 앞을 다시 한번 막아섰어요. 뭐 하는 짓이니?
아직 내 손자 이름이 뭔지 묻지도 않았는데 건방지게. 다시 데려오너라. 내 아들 자식이니 이제부터 내 품에서 키울 거야. 어련하시겠어요. 남자씨의 미친 눈은 어디 안 가나 봐요? 남자씨 마른 집에서 혹독하게 굴려졌으니 그쪽도 당한 만큼 저한테 갚아주고 싶었겠죠. 저를 갈구면서도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배우는 거라고 하셨죠? 잘 들으세요. 그런 건 내리 사랑이 아니라 횡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신고도 되는 범죄고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야? 말버릇이 왜 이렇게 싸가지 없어졌어? 내가 그래도 한때 너한테 시엠이 되는 사람이었어. 시끄럽고 내 손자나 데려오라니까. 시엠이 같은 소리 하네.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지금 처지 똑똑히 되새겨보세요. 고기 불판이나 닦고 있는 주제에 떵떵거리면서 제 얼굴에 침 튀길 입장은 아니잖아요? 보아하니 남편 목숨값도 흥청망청 써버린 것 같은데 여기마저 쫓겨나면 거짓골 못 면할 텐데요. 시모는 제 말에 머리끝까지 열이 받은 얼굴을 하더니 곧 쌍욕을 내뱉었습니다. 제 멱살까지 잡으면서 저보고 또 자기 집 망하게 한 원흉이라고,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 사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옛날과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하도 같은 욕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젠 시모의 일관된 레퍼토리가 지겹지 뭡니까. 저는 힘 다 빠진 시모의 손길을 내친 후 사장님 손에 쥐어진 수세미를 냅다 뺏어왔습니다. 그리곤 시모 목덜미를 쥐어잡고 수세미로 시모 입을 벅벅 문대었죠.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입을 안 씻고 살았대. 입 열 때마다 더러워서 듣기 거북하네요. 누가 누구더러 원흉이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시죠. 이 못된 성깔이랑 심술만 줄였어도 남편이 그렇게 쓸쓸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다 늙어서 외롭게 고독 싸고 싶은 게 아니면 제발 철 좀 들어요. 나는 시모를 팩 놓으면서 기름때 잔뜩 묻은 수세미를 시모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시모가 기침을 캑캑하면서 쌍심지를 켜고 저를 노려보는데 더 이상 저한테 덤벼들진 못하더군요. 아무래도 체력에서 차이가 크게 불리하다는 걸 느끼고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정을 고스란히 다 듣고 있던 고기 사장님은 시모의 실체를 알고서 턱 빠지게 입을 벌렸고, 시모에게 그딴 정신머리로 사니까 지금 벌 받는 거라고, 양심 있으면 손자 같은 거 찾지 말라며 같이 호통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사장님이 그 자리에서 시모를 해고해버렸어요. 시모는 돈줄이 끊기자 체면 다 구기면서까지 고기 사장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사장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해고만은 안 된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 모습이 참 비굴하고 고소하더라고요. 고기 사장님은 그런 시모한테 사과를 왜 나한테 하냐면서 또 강하게 소리를 쳤고, 시모는 그제야 제 앞으로 머리를 조아리며 그동안의 행실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마저 시모가 자기 밥줄 위해 가식적으로 용서를 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부터 용서할 마음 따위 눈꼽만큼도 없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진심이 없는 시모의 태도가 더는 사람으로 안 보이더군요. 노망난 할머니 다 됐네. 그쪽 팔자는 결국 이렇게 될 거였어요. 귀한 손주 잃고 죽을 때까지 남의 집 종노릇이나 하다가 눈 감을 팔자라는 거 그만 받아들이셨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저나 우리 애들 눈에 2번 다시 띈다면 그땐 이보다 더 지독한 시궁창에 빠뜨려버릴 거예요. 평생 후회하면서 눈물로 허송세월 보내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고깃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시모가 따라 나오며 저를 한서린 목소리로 불렀지만 고기 사장님한테 쫓겨나는 바람에 가게 문에 매달려 있느라 쫓아오진 못했어요. 그냥 과거의 상처로 묻힐 줄 알았던 기억을 이렇게 다시 마주한 것도 놀라운데 제 속에 있는 할 말까지 다 해버리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시모한테 당했던 수모에 비하면 제 호소는 짧고 굵은 한 방이었지만 시모는 제가 따로 벌을 주지 않아도 이미 벌을 받고 있던 처지인 것 같아 충분히 속 시원했습니다.
제가 빵집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 시모가 떠나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거짓골 대고도 제게 고개 빳빳이 들던 시모가 말뿐인 제 제안을 어디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따로 고기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고기 사장님한테 얘기해 시조카를 통해서 시모가 영영 이 길목에 못 나타나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고기 사장님이 시조카한테 시엄마 입장인지라 시조카가 고기 사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어디 감히 시모가 버팅길 수 있었겠습니까? 시자를 계급처럼 생각하던 시모는 결국 평생 시가 대접은 못 누려보고 외가 쪽 친척 나부랭이 정도의 취급만 받다가 저 세상으로 가겠네요. 시모를 쫓아내고 찾아온 평화는 생각보다 저에게 깔끔하고 시원한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젠 저도 내 새끼들과 저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이 생겼다는 걸 증명해 보인 셈이기도 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제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한 시모가 언제 또 저희 앞에 나타날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더는 저런 늙은 할망구 따위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던 대로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정말 시궁창으로 밀어버릴 각오도 이미 하고 있어요. 덤빌 테면 덤벼봤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제가 그 집안에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차차 가정에 안정이 찾아오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커서 현재는 벌써 둘 다 대학생이에요. 이렇게 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고 안정기가 지속된 건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시모를 마지막으로 대적한 게 2년 전이라 지금은 꽤 많이 잊혔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저희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와서 정신없는 상태거든요. 글쎄, 우리 애들이 연애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저랑 사돈되는 입장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 딸도 내 자식, 아들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건 사돈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 관계를 밝혀주었을 때 당황하긴 했지만 법적상 문제없는 사이인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저와 사돈 집안은 우리 자식들 사이를 적극 응원해주는 방향으로 마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호적은 본래 생모 밑으로 호적을 옮겼어요. 이것 또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아이들 선택에 맡겼더니 아이들이 생모 밑으로 호적을 옮기되 양가 집안 어른들에게 전부 엄마 아빠라고 부르겠다더군요. 벌써부터 결혼까지 약속해서 양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든 저렇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사돈은 그저 내 자식들이 우리 곁에 있어주기만 한다면 그걸로 만족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막힌 인연이 다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제가 죽기 전에 이 정도로 심한 비탈길을 걸어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평한 시멘트 바닥을 밟기까지 비탈길 때문에 발바닥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래서 시멘트 바닥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의 행복이 남들보다 2배, 3배로 소중하고 기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인생의 고비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란 게 늘 순탄하기만 했던 분도 언제 어떻게 삐끗하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스스로에게 주어진 고비가 좀 많이 힘든 편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좌절할 만큼 하시고 올 만큼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곤 탈탈 털고 꼭 일어나셔야 해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에게만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특히 젊은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너무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 일어났으면 싶어요.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인생의 큰 틀은 결국 모두의 공통점이란 걸 아시고 매사에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만 글을 마쳐야겠네요. 다들 늘 평안하길 바래요. 고맙습니다.